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분석, 오늘의 이 지식의 바다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사실 겉보기에는 전혀 교차점이 없을 것 같은 세 가지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독특한 문헌을 해부해 도는 건데요. 바로 그 권력의 사막과 침묵하는 펜, 신용 문객전에서 신행정학까지라는 제목의 자료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네요. 그렇죠. 피 튀기는 고전 무협영화의 배경, 그리고 수천 년 전 동양의 역사적 팩트, 거기에 1960년대 미국에서 태동한 현대 행정학 이론까지 등장하거든요. 네,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소름 돋도록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연결되는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후손을 남길 수 없어서 오직 그 현재의 탐욕에만 집착하는 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다료가 단순히 과거의 무협영화나 역사를 흥미 위주로 회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한 리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히려 과거의 극단적인 사례를 빌려와서 현대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교묘하게 대중을 통제하고 특정한 정보만 유통시키는지 꿰뚫어보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이 부패하고 자정 능력을 잃어가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짚어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뛰어들 첫 번째 공간은 명나라 말기를 배경으로 한 무협영화 신용문격전입니다. 네, 무협영화의 바이블 같은 작품이죠. 맞아요. 이 작품의 핵심 배경에 동창이라는 황제 직속의 비밀 경찰 기구가 등장하잖아요. 네, 동창이 핵심 세력이죠. 자료에 묘사된 이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본래는 관리들의 부패를 감찰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오히려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게 되죠. 네,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거의 거대한 국가 공인 범죄 조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특히 그 조직을 이끄는 환관, 조소흠이라는 인물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맞아요. 그 조소붐, 심지어 충신들의 어린아이들까지 미끼로 삼아서 그 척박한 사막으로 유인해 몰살시키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그 사막이라는 공간적 은유입니다. 사막이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도달하는 최종적인 종착지.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통제,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존중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린 권력의 진공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력의 진공 상태. 와, 그 표현이 딱 맞네요. 그리고 문헌은 이 조소흠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삼국지 초반부에 등장하는 십상시와 연결해서 역사적인 분석을 시도합니다. 삼국지의 십상시라면 한나라 말기를 망쳐놓은 그 환관 무리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창의 조소흠이나 십상시 모두 환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생물학적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환관이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대를 이을 생물학적 후손이 없다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인가 싶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당대의 전통사회에서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문의 명예, 세대를 이어가는 핏줄의 연속성이 개인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였던 시대니까요. 아, 그러니까 후손이 없다는 건 자신이 죽고 난 뒤의 미래나 역사적 평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켜야 할 가문의 미래가 없고 후대에게 물려줄 명예가 없으니 이들의 권력욕에는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브레이크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권력이네요. 네, 오직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 당들의 권력과 부를 독점하겠다는 맹목적인 현재의 탐욕만이 남게 되죠. 미래의 할인율이 무한대에 수렴하는 겁니다. 잃을 게 없는 자들의 폭주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내일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결과가 뻔히 보이죠. 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그런 자들이 조종관을 잡았으니 황건적의 난이나 군웅할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대혼란, 즉 참극이 도래하는 건 구조적인 필연이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내일이 없는 단기주의에 매몰된 권력이 어떻게 시스템을 갉아먹는지 이 문헌은 그 두 개의 얼굴을 통해 상세히 폭로합니다. 두 개의 얼굴이요? 판관정치라는 게 단지 맹목적으로 폭력만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고 이중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거든요. 대외적으로 대세워오는 명분, 그러니까 앞면의 얼굴은 언제나 황제에 대한 절대 충성과 국가기관 확립이죠. 그렇죠. 거창한 명분으로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그 뒷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철저하게 폐쇄적인 이익공동체, 한마디로 서민을 수탈하는 약탈적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게 자료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후손이 없는 그들에게 국가는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삶의 터전이 아니에요. 임기 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쥐어 짜내야 할 거대한 사냥터일 뿐입니다. 사냥터, 정말 소름 돋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앞뒤가 다르고 백성들을 수탈하는데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카르텔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민중의 저항이나 다른 정치 세력의 견제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죠. 네, 그 구조적인 방어막이 대체 뭐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 문헌에 아주 매력적인 지점이 등장합니다. 바흐라그르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이라는 미국의 현대 행정학 이론을 역사적 현상에 접목시키는 거죠. 무이사 결정론이요? 네, 보통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투표에서 이겨서 법을 통과시킨다거나 하는 눈에 보이는 힘을 생각하죠. 하지만 무의사 결정론은 권력의 이면을 봅니다. 진짜 압도적인 권력은 특정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힘, 즉 무엇을 결정하지 않을 것인가를 통제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회의장에 안건이 올라와서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안건 자체가 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사전에 원천 차단해 버린다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환관 카르텔 입장에서 보면 민생의 고통이나 자신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인 정치 의제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막아버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폭력이나 협박, 규정 악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득권에 도전하는 이슈를 애초에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는 없다.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요. 정말 교묘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무의사 결정의 장벽이 굳건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톱니바퀴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바로 침묵하는 펜, 즉 언론입니다. 아, 언론이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사실 권력이 아무리 안건을 숨기려고 해도 언론이 펜을 들어서 진실을 파헤치고 공론화하면 그 장벽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공생관계를 맺습니다. 사회의 정화 시스템을 담당해야 할 언론이 권력의 장벽에 기생해서 침묵할 때 비로소 대중의 요구는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언론이 진실을 억누를 때 정화 시스템이 마비된다. 네, 문헌은 어떤 특정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문헌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권력과 언론이 결탁했을 때 벌어지는 부조리한 역학관계를 객관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스스로 펜을 꺾으면 무의사 결정의 장벽은 정말 철옹성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듣다 보니까 사방이 꽉 막힌 거대한 절망 속에 갇힌 기분입니다. 꽤나 답답한 상황이죠. 단기주의에 빠진 카르텔이 권력을 쥐고 있고 진실을 파헤쳐야 할 언론마저 침묵하는 상황. 대체 이 완벽해 보이는 카르텔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문헌은 새로운 시공간으로 점프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무협 영화의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서 벗어나서 1960년대 미국으로 단숨에 날아가죠. 네, 당시 미국 행정학계의 뼈저린 반성문이자 혁명선언이었던 신행정학의 태동을 소개합니다. 1960년대 미국이라면 사회력 갈등이 엄청났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흑인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등 사회가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전통적인 행정학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굴릴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시민들은 거리에서 피를 흘리는데 공무원들은 기계적으로 서류만 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현실에 분노한 젊은 학자들이 기존의 경직된 시스템, 즉 일종의 무의사 결정 장벽을 부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무기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사회적 형평성이었죠. 네, 국가 행정의 존재 이유를 재정의한 겁니다. 권력자만의 이입을 대변하던 환관 정치와는 완전히 반대로 행정의 핵심은 자본이나 권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선언이죠. 기계적인 효율성보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물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적실성과 대응성입니다. 적실성과 대응성. 용어가 조금 학술적인데
쉽게 말하면 책상머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지금 당장 직면한 절박한 사회 문제, 즉 적실성 있는 문제에 적극 개입하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아우성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해야 한다. 그게 대응성이군요. 서민의 고통을 묵살했던 과거의 황관들과는 180도 다른 태도네요. 완벽하게 반대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세 번째 무기가 나옵니다. 바로 전통적 행정학의 금과 옥조였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맹렬한 비판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행정가나 공무원은 철저하게 가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기계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게 미덕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신행정학의 강력한 주장은 다릅니다. 이들은 부당한 권력 앞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악행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시스템 자체가 약자를 억압하는 쪽으로 극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서 나홀로 중립을 지키겠다며 가만히 있는 건 결국 현상 유지를 돕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계적 중립은 기득권의 편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행정학은 행정가들이 단순한 제도의 부속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득권의 장벽에 맞서고 불합리한 사회를 바로잡는 변화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변화 촉진자. 와, 여기서 문헌의 기발한 연결고리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신용문객잔 속 그 부패에 맞서 싸우는 강호의 협객들 있잖아요. 네, 칼을 쥔 협객들이죠. 그 협객들이 결코 중립적인 방관자가 아니거든요. 부당한 시스템 밖에서 뛰어들어와 약자를 보호하고 목숨 걸고 악에 맞서 싸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서 칼을 휘두르는 협객들이야말로 완벽한 신행정학적 의미의 변화 촉진자였던 거네요. 무협영화의 서사와 60년대 미국의 행정학이 변화 촉진자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포개집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의사결정의 장벽과 그것을 깨부수고 시민의 삶에 응답하려는 신행정학의 치열한 가치투쟁이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통찰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방대한 자료들의 핵심 교훈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네, 정리가 필요하죠. 결국 권력의 투명성을 잃고 무의사결정의 장벽 뒤에 숨어서 서민의 삶, 즉 적실성에 대응하지 못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 아닐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역사의 인과율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떤 인과율이죠? 시스템 내부의 정화작용, 즉 변화 촉진자들을 통한 비판이나 형평성 구현이 멈춰버린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수정할 능력을 상실한 시스템에 남은 유일한 결과는 외부의 거대한 충격에 의한 혁명과 파멸뿐입니다. 끔찍한 최후를 맞았던 조소음이나 한나라를 파멸로 몰고 간 십상시의 결말처럼요. 네. 그건 유연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과응보의 역사죠. 언론이 권력에 고개 숙이지 않고 끊임없이 감춰진 의제를 공론화할 때, 그리고 행정이 시민의 삶에 답을 내놓을 때 비로소 그 피비린내 나는 사막의 비극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묵직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두꺼운 역사책과 행정학 이론을 넘나들며 달려온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밀접하게 닿아있는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려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화두죠.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파헤쳐본 이 무의사 결정론의 장벽, 이게 과연 명나라 사막이나 1960년대 과거에만 존재했던 유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권력과 통제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훨씬 세련되고 매끄럽게 진화하니까요. 만약 오늘날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의 그 정교한 알고리즘과 소셜미디어 피드가 우리가 꼭 봐야 할 불편한 진실들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 입맛에 맞는 편안한 뉴스나 자극적인 정보만 끝없이 공급되면서 정작 직면해야 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시야에서 지워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아주 매끄럽고 세련된 고도로 디지털화된 형태의 무의사 결정 장벽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리즘 뒤에 숨어있는 설계자들이야말로 현대의 정보 통제자일 수 있다는 서늘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부드럽게 가리는 현대판 환건 카르텔은 과연 누구인지, 조회수에 매몰되어 진실을 외면하는 현대판 침묵하는 펜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묻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스스로 깨어있는 변화 촉진자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그 사막에 갇힐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더 놀라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